안녕하십니까. 아동관리보장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관련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김석 건축사라고 합니다. 모든 용도의 어떠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적당한 장소에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운영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성장기 아동들이 머물고 활동하는 시설들은 그 장소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를 들으시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학습 목표가 있고요. 첫 번째, 설치 근거 및 기준, 그다음에 개소 절차,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들,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근거 및 기준입니다.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입니다. 44조의 2의 1항, 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설치 운영에 대한 얘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호부터 6호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세 번째,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네 번째,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다섯 번째,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장을 말하는 거죠.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사회복지법 제2조 4호에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1호부터 3호까지 내용 보시면 3호에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의 내용의 다만의 내용을 보시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과반수가 필요 없다라고 서면 결의를 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설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전용 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6제곱미터 우리 이제 평수로 환산하면 이제 20평 정도가 되는데요. 아동 한 명당 1평 정도, 1.8 곱하기 1.8 그 메타의 1평 정도를 아이들의 활동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활동량이 많은 나이다 보니까 그 활동 공간을 66제곱미터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부수적인 공간을 뺀 순수한 활동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아동들이 편하게 활동하고 지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나에 보시면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보다 조금 더 단순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그리고 사무공간, 화장실, 아이들의 간식을 담당할 조리공간 이렇게 4가지 공간으로 공간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안내 중 이제 공간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의 공간과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장실과 사무실, 실외 놀이터, 조리공간, 기타 프로그램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사용 면적은 센터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두 번째, 화장실의 경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부에 가급적이면 확보하되 부득이하게 외부에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공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한 건물의 일부분에 우리 돌봄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다른 용도의 기능 또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각별히 공간을 좀 주의해서 설계하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소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 설치 계획 단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두 번째 돌봄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돌봄 수요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전에 그런 제반적인 준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설치 단계에서는 설치 장소의 확보, 그리고 센터의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 세 번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설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운영 단계죠. 운영 준비하고 센터를 개소해서 잘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설치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에 대한 개요입니다. 설치의 순서도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는 지역 내 돌봄 센터의 수요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아동들의 분포를 계산을 해서 검토한 후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가능 시설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장소를 선정하는 거죠. 설치 여건의 적합성 그리고 용도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용도 변경과 이제 설계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용도 변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안 맞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 절차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도가 우리 해당 돌봄센터의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 건축가와 협조하여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수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설계, 공간 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설계 전문가를 섭외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관련 법에 대한 적용을 하셔서 좋은 공간을, 양질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법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면 시공 단계, 시공사, 우리 어린이 공간, 다함께 돌봄센터에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좋겠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관리 감독하에 잘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설계대로 만들어지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법적으로도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설치 입지 선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시에 우선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요. 두 번째, 초등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수평거리 50m
위에는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도보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도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배치 등 등하원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보편적인 위치, 입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장 사항도 잘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가 없는 곳,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아이들의 활동성에 대한 고려죠. 아동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곳,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5개 활동, 특별히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5개 놀이라든가 체험 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니까 아이들의 환경이 어떤 곳이 유해하고 어떤 곳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좀 생각이 막연했는데 이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치에 관해서 돌봄센터 설치 가능 시설을 이제 선정하는 건데요. 그 설치 위치, 설치하는 동네, 장소가 적절하게 좋은 곳에 입지를 선정했다. 그러면 해당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치할 이제 건축물, 장소가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우선은 돌봄센터에 설치 가능 건축물, 설치 가능 용도를 살펴보면요, 네 가지 용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이죠.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 번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번째는 노유자 시설. 이렇게 네 가지 용도가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용도는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용도 및 시설 기준 등이 관계 법령에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가장 유사한 용도인 단독주택 중에 지역아동센터, 공동주택 중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노유자 시설 중에 아동 관련 시설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와. 그래서 이 시설들에 준해서 관리하고 인허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건축법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분류는요, 총 29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번에 노유자 시설. 이 4개의 용도가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만약에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는데 용도를 보니까 종교시설이에요. 6번에. 그러면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서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11번의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귀찮은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 인허가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상의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용도, 우선 우리 4개의 가능한 용도. 먼저 단독주택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중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와 가장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독주택의 종류는 그 밑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상의 4가지 용도로 다시 세분화되는데요. 우리는 단독주택, 여러분이 선택한 건물이 용도가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운영하실 수가,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공동주택을 보시면 역시 지역아동센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능한 용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의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우리 주거시설, 주거 용도를 이제 지원하는 시설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가로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입지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노유자 시설을 보시면 노유자 시설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동 관련 시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일 경우에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자, 용도 변경에 대한 우리 건축법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아까 우리 1번부터 29가지의 용도 중에서 다시 9가지 그 시설군으로 재편을 합니다. 법상의 좀 편의성을 위한 거죠.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해서 맨 밑에 그 밖의 시설군 9번에 이렇게 재편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세부적인 시설 용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설비라든가 장치들이 좀 복잡해지는 시설들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단순화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조금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허가 절차를 좀 복잡합니다.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밟아서 간단히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설군, 뭐 4번의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에 있기 때문에 기재 내용 변경, 우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만 고치는 간단한 절차죠. 간단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4번의 문화 및 집회 시설이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 알아보고 심사숙고한 용도의 건축물이 문화 및 집회 시설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설치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7번에 아니면 6번의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위에 있는 네 번째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6번이나 7번 시설군으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서 간단히 용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시설이 뭐 맨 아래에 있는 9번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죠. 용도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군일 때는 기재 내용만 변경하면 되고요. 자, 4번에 자, 5번의 영업시설군에서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같은 시설군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재 내용만 간단히 변경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자,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 좀 구체적이고 또 좀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인허가 절차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기타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건축법의 준용 규정인데요. 우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았을 때, 자, 그 밑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계에 대한 거죠. 그 밑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내용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밑에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복리시설 중에 기타 시설에서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이 아니고요. 주택법상의 행위 신고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센터는 당연히 비영리 시설이어야 되고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 시설로 대부분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공공업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용도가 공공업무시설인 걸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3번에 보시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로, 편의시설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편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편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혹은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청사의 주 용도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청사의 주 용도는 공공 업무시설이 용도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업무시설, 우리 8번 시설군에 들어갔었죠. 업무시설이. 그걸 제1종 근린생활시설 7군 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공청사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학교,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자, 교육연구시설의 정의는 이제 학교라든가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우리 건축법상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 용도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교육시설에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비교적 작은 학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가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비교적 작은 도서관이다 그러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지만 교육연구시설로 규모가 커서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간다 하는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교육연구시설이 6번째 시설군에 들어갔죠. 노유자 시설로 갈 때 6번째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이기 때문에 기재의 내용만 변경하면 되고요. 6번째 시설군에서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가게 되면 7번째 시설군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이면 같은 노유자 시설군으로 갈 때 편하게 기재 내용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편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는 규정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설치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혹은 허가를 하더라도 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구성하실 때, 이제 설계할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 설계자가 건축사라든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지만 관리 감독 차원에서 각 공간별로 중점 사항이 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관리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설치 공간은 이제 크게 4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 공간, 그리고 위생 공간, 그리고 이제 조리 공간, 사무 공간 이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 공간에는 맨 처음에 지금 나와 있지만 진입 공간이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프로그램은 4종류다.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중점적인 핵심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입 공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활동 공간의 진입부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우르르 처음에 몰려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요즘 단독주택의 트렌드도 현관이 넓죠. 우리 돌봄센터 현관도 넓게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센터 현관문은 유리를 설치해서 아동 출입 관찰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된다. 아동이 출입하고 들어왔다 나가는 것들,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죠. 잘 사무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현관 크기 확보, 신발장, 우산꽂이, 먼지털이 등등 현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현관 옆에 세면대를 설치해서 개인 위생 관리를 지원한다.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면 좋은데, 여건상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은, 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장소인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돈을 들여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물함은 정원, 책가방 및 겨울 외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제작을 하시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2칸 이상 쌓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키를 고려한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천시에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차양시설, 이건 외부에 가급적이면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서 CCTV, 출입문,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출결 시스템도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공간이 나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하고 세면대는 아동의 신장을 고려한 높이로 설치한다. 자, 공용 화장실 사용 시에는 이동 경로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 등을 갖춘다. 자, 공용으로 건물에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자, 냄새나 습도 관리에 용이하도록 환풍기를 설치한다. 화장실 공간이 좀 소외된 공간인데 우리 아동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을 설치하실 때 화장실만큼은 전체 개보수를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 공간이 나오죠. 활동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책을 읽고 개인 활동을 하고 단체 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우리 돌봄센터의 공간 구성 중에서 한 70%, 80%를 차지하는 넓은 공간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공간은 학습, 놀이, 게임, 뛰어노는 공간이죠. 정적인 공간은 독서, 조용한 활동 등을 하는 공간. 그래서 그 밑에 공간 구성은 크기를 한 3대1 정도로 우리 동적인 활동 공간을 좀 크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작은 경우에는 가로에 우리 폴딩 도어라든가 포켓 도어 활짝 열었을 때는 이제 한 공간으로 정적, 동적 공간을 하나로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 필요시에는 이제 폴딩 도어를 닫아서 개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 공간은 문이나 벽면에 창을 설치해서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이식, 좌식 책상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인 경우에는 역시 유연한 공간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 활동 공간은 가급적 바닥 난방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아동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채광 환기 역시 중요합니다. 채광 조절을 위한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 가장 좋은 장소에 우리 활동 공간을 설치한다. 설계자에게 주의를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체크도 하셔야 됩니다. 유사시에 대피하는 피난 동선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리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리 공간은 이제 급식,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서 주방 설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아이들 간식 준비를 위한 조리대 및 아동 위생을 위한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냉장고, 인덕션 등 필요한 가전 설비, 분리수거 공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간식을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지를 프로그램상에 결정을 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방 공간, 조리 공간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무 공간입니다. 자, 사무 공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동들을 좀 관찰하는 그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 출입 및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고 벽체 등에는 유리창 같은 걸 설치해서 관찰을 용이하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종사자의 휴식을 고려한 계획. 특히 이제 상담 테이블을, 학부모님 상담 테이블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접이식 침대 등을 구비해서 필요시에 양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조리 공간과 통합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 상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들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좋아요. 아동들이 또 들어서는 안 될 상담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구에 대한 내용이죠. 가구 등은 아동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또는 보호장치 등을 부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모든 창호는 이제 방충망을 설치하고요. 안전한 유리, 안전유리, 접합유리나 망임유리 등이 있는데 를 사용하고 또 이제 비산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뭐 깨졌을 때 파편이 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복도 및 각 공간마다 화재 또는 재해 시에 피난 동선 안내도 부착하는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 자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필히 성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성면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관련 법에 의해서 먼저 성면을 제거한 후에 공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감 재료는 이제 건축법 제 52조에 그리고 또 시행령 61조 피난 방화 규칙 24조 규정에 의해서 뭐 방염이라든가 그런 이제 불연에 관련된 재료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 관련해서 공간 구성 고려 사항 중에 좀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서 노유자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이 좀 강화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좀 덜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자, 우리 해당되는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자, 거기에 우리 7번 항목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는 아동 관련 시설인 경우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은 다 해당이 돼요. 면적이 작아도.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주택인 경우 이제 아파트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자, 아파트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련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종류만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접근로. 장애인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휠체어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접근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 경우에는 이제 10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주차 대수가 총 10대 미만이다. 그러면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의 출입구.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이제 턱을 없애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출입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출입구의 그 이제 폭을 결정하는 거죠.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효폭이 뭐 900 이상.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도 마찬가지 유효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계단, 또 장애인 승강기, 또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는 제외고요.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규정, 대변기 남녀가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욕실, 그리고 장애인 샤워실 및 탈의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바닥에 점자 블록,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록을 통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유도등이나 안내등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치, 그리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숙지하시는 것보다도 어떠한 종류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숙지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시설별 설치를 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를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첫 번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거기에는 우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물론 10대 미만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다음에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 문 폭, 여기까지만 이제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 때. 자, 그렇지만 그 밑에 노유자 시설을 보시면요, 노유자 시설에는 이 4가지 시설 의무 아울러서 복도, 그다음에 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까지도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도 역시 계단 및 승강기까지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내 시설에서 우리 경보 및 피난 설비가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유도등 같은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에 대한 강의를 전부 마쳤고요. 아무래도 이 설치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사업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